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6명, 수원에서는 3명의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가량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집이나 호텔 등 자신의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해제가 된 사람들은 2,9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완치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경산의 93세 여성으로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고 13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페루 현지에 고립된 한국인 2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6일 임시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페루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탑승객들은 이륙 시간까지 수도 리마에 있는 공항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내 확진자는 16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6만 명에 육박한 환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취약계층은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3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의료 장비 국유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연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앞으로 4주 안에 해당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소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를 다녀온 국내 입국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6명, 수원에서는 3명의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가량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축입니다. 이런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어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위험이 큰 시설들, 교외와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번 주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일 미국 뉴욕 출장에서 돌아온 뒤 가벼운 기침 증상을 보인 끝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처럼 해외를 다녀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6명이 확인됐습니다. 수원에서도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B씨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명의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가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8,897명인데 해외 유입 인원은 123명에 이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98명 가운데 15명, 15.3%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김신요양병원에서 폐 기저질환이 있던 86세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환자를 포함해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 7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을 통한 코로나19 역유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집이나 호텔 등 자신의 목적지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임시 생활시설로 일단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시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1,000명가량이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환자 발생이 당연히 많아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관리보다도 더 강한 조치, 그래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런던과 파리 등 유럽 도시 4곳에서 도착한 인원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정부가 마련한 7개 임시 생활시설 가운데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머물며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고 양성으로 확인되면 곧장 치료시설로 옮겨집니다. 또 생활시설에서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거나 방역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생활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93세 확진자가 건강을 되찾은 뒤 퇴원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최고령 완치자로 기록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필리핀을 다녀온 뒤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은 남성이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밤새 주점과 노래방 등 10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3세 여성이 완치됐습니다. 참 좋은 노인요양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이 노인은 13일간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퇴원했습니다. 경산시는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최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지만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시는 최근 필리핀을 다녀온 뒤 확진된 30대 A씨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 서너 명과 함께 밤새 다녀간 업소만 10곳에 이릅니다. 조사 결과 A씨 일행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업주와 직원, 손님 등 22명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모두 방역했고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 코리아 빌딩이 오늘 다시 개방됩니다. 구로구는 콜센터를 포함해 폐쇄 중이던 7층부터 12층까지 현장 점검과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주로 나온 11층 콜센터는 무기한 휴업을 계속합니다. 또 7층과 9층 사이에 있는 콜센터도 필수 인력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페루 현지에 고립된 한국인 2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6일 임시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탑승객들이 이륙 시간까지 수도 리마에 있는 공항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오는 26일 아에로멕시코 임시 항공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해 멕시코 시티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편입니다. 현지 대사관은 지난 21일 귀국 신청을 마감하고 현재 탑승자를 추리는 중인데 여행객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전원 탑승이 어려울 경우 노약자와 임산부, 고지 여행자 등을 우선 탑승시킬 계획입니다. 377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귀국 비용은 모두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페루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국민을 보름 동안 의무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늘길은 물론 육로까지 폐쇄하면서 현지에 있던 한국인들도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제 남북 쿠스코 등 페루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수도 리마로 이동하는 것이 시급한데 대사관은 쿠스코에서 리마로 가는 임시 비행편은 물론 버스까지 동원해 이륙 시간을 맞출 계획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군 수송 차량이 끊임없이 사망자들을 옮깁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5만 9천여 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5천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600여 명 들어 누적 사망자 수는 5,400여 명입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È la crisi più difficile che il paese sta vivendo dal secondo dopoguerra. In questi giorni durissimi siamo chiamati a misurarci con immagini, con notizie che ci feriscono, ci lasciano un segno che rimarrà sempre impresso nella nostra memoria.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이고
독일은 2만 4천여 명, 프랑스는 1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유럽 전체 확진자 수는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유럽 각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접촉한 의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던 60대 의사가 감염돼 숨졌습니다. 자진해서 응급실 근무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여느냐 마느냐가 요즘 또 큰 이슈죠. 도쿄 조직위는 대회를 연기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앞으로 4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연기는 하나의 선택사항이고 취소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현지 시간 22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진행한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당국과 협력해 연기 방안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4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소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겁니다. 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의 생명은 올림픽의 개최를 포함한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IOC는 해결책의 일부분이 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육상연맹, 프랑스 수영연맹 등 종목별 국제연맹은 물론 브라질 등 국가올림픽위원회까지 속속 대회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당장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대회까지 4개월이나 남았다는 IOC의 홍보 속에서 사람들은 위험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올림픽 성화를 보기 위해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지만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교회나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정부의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방역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별로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일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어제 예배를 강행한 대형 교회들이 여전히 있었고 떨어져 앉기, 마스크 쓰기, 지키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행정명령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서로 2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배 중단 권고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로 가는 골목을 가로막고 공무원과 취재진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예배를 연 대형교회 9곳을 직접 찾아가 점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7가지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한 겁니다.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예배를 참관을 했거든요. 가족분들이 오셔도 2m 떨어지지 않게 안내를 좀 잘 해주셨고요. 하지만 예배 자체를 열지 말라며 교회에 항의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서울시는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어길 경우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형 교회도 그렇지만 은혜강 교회 사례에서 봤듯이 소형 교회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진행했을 때 감염 위험이 또 높죠. 시설 규모가 작아서 사람 간의 거리를 두기도 쉽지 않고 모인 사람들에 대한 사전 검사를 잘 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어서 고승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열었지만 오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굳이 왜 예배를 열기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마포의안교회는 주말을 맞아 한 차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교회 안팎으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예 현장 예배를 취소한 교회는 공지글을 올려 언론과 주변의 시선이 너무 차갑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말을 맞아 대형교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 날 일부 중소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현장 예배를 1회로 축소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모였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형 교회와 달리 소형 교회는 공간이 좁아 교인끼리 2m 떨어져 앉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체온을 잘 재는지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형교회인데 힘들수 어떤 데는 10명도 있고 막 20명도 있어요. 선수 잘 나가지고 거리를 줘라, 마스크를 써라 홍보를 했죠 저희가.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중소형 교회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운영 중단이 강력히 권고된 시설들 가운데 종교시설 먼저 봤고요. 체육시설들도 보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곳이 많았지만 역시 영업을 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화곡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입니다. 건물 앞엔 어제부터 임시 휴장을 한다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79개의 사업장이 있는 대형 헬스장도 모든 곳이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보름 동안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멈출 것을 권고하면서 이에 동참한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헬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엔 동감하지만 이용 고객이 평소보다 반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대출도 신청했지만 아직 서류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월세를 대신 내줄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뭐 월세나 벌림이나 인건비 이런 거 나가야 되는 건 그렇다고 오래 있던 직원들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소 한 4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헤아려 주셔서 좋은 어떤 대책과 함께 이러한 권고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시설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며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나라들이 늘고 있죠. 베트남은 모든 외국인은 물론이고 자국의 해외 교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베트남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나온 조치인데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교포와 그 가족들도 모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깐깐한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요. 현지 시간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은 물론 자국의 해외 교포에 대해서도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상 입국, 기업 전문가와 숙련 노동자는 관계부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22일 기준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는 106명입니다.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단기 방문자도 모두 막고 특히 외국인 환자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단순 방문 목적이라면 싱가포르에 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3일 밤 11시 59분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2일 기준 싱가포르의 누적 확진자는 455명입니다. 앞서 현지 시간 21일에는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2명이 목숨을 잃어서 싱가포르에선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2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1,600여 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685명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부족해진 병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형 쇼핑몰인 이란몰의 일부가 입원실로 임시 개조돼 3,000개의 병상이 마련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 10분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이라며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합당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번은 안 대표가 의료 봉사를 했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최연수 간호부원장이 받았습니다. 2번은 이태규 의원, 3번은 권은희 의원에게 배정됐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유공화당을 탈당했습니다. 4.15 총선 후보 공천 문제 등을 놓고 조원진 공동대표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조원진 의원이 남은 자유공화당과 홍문종 의원이 이끌고 있는 친박신당, 김 전 지사가 이끄는 세력으로 다시 갈라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음 달이 되면 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이 역대 4월 물량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통상 4월에 물량이 몰려있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수요도 위축돼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것들은 자금 조달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휴직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는데 휴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휴업 수당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78%에 달한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이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이 돼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받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율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현대기아차가 오늘부터 정상 출근을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돼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하고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없애서 직원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달 만에 내일 다시 열립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이전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코로나19 방역을 하겠다며 집안에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희석해 뿌렸다가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나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소독제로 메탄올을 사용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세종시의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님과 직원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테라스에 있던 화덕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를 포함해서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영화 제작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제작 현장에 확진자가 없어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올해 준비한 주요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가량을 취소를 했습니다. 앞서 백조의 호수, 호이랑이 취소된 데 이어서 다음 달 무대에 올릴 예정이던 안나 카레니나 공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원 사재기 또 실시간 차트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원 업계의 후발주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바이브는 음원 사용료 정산 시스템을 손질하겠다고 나섰고 SK텔레콤의 플로는 차트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오늘 발표합니다. 당초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관위 회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후보자들의 순번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 역시 오늘 새로운 명단을 냅니다. 원유철 대표가 원점 재검토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부 교체를 시사를 했습니다. 당선 안정권에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의 평일 열차 운행이 전면 달라집니다. 동두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은 열차 운행 횟수가 하루 6번 늘어나고 경기 남부 지역은 출퇴근 시간 병점에서 천안 구간 운행이 8회 많아집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일교차도 더욱 커졌습니다. 출근길에는 쌀쌀하겠고요.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에는 최고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공기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따라서 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대구가 19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과 평양이 15도, 해주와 개성이 16도로 중부지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일교차가 큰 편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공유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밤사이 2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동의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조 씨 신상을 공개할지 또 그 동영상을 함께 본 회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N번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어도 처벌되는지, 기록을 다 지웠어도 수사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N번방에선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과 관련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화방 회원들 모두 수사하겠다고도 밝힌 상황. 하지만 모든 회원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순히 자기가 이제 보기만 했다, 이걸 갖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의 성착취물 영상은 소지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청법만 가지고는 현행 법상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방이 어떤 목적의 방인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 씨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포할 걸 알고 돈을 지급하면서 영상물이 올라오면 다운받았다라는 것은 유포죄의 공범으로 넓게 보면 해석될 여지가.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만 괴물이 아니라는 거죠. 박사라는 사람이 인권 침해를 하게끔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 2층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정모 씨가 불을 끄려다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와 냉장고 등 내부 집기류와 공장 외벽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시 어담리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5대와 차량 18대, 소방인력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을 투입해 오후 5시 2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남 거제 유호리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배에 혼자 타고 있던 81살 선장 B 씨는 조수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낚시꾼들이 배에서 내린 후 선박이 곧바로 전복됐다는 탑승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의료 장비 국유화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코로나19 환자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집계에 따르면 3만 2천 명입니다. 중국 8만 1천 명, 이탈리아 5만 9천 명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1만 5천 명이 뉴욕주에서 나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pril is going to be a lot worse than March, and I fear May could be worse than April. I think we're about 10 days away now from seeing widespread shortages. 뉴욕 시장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의료용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의료 장비 국유화를 촉구했습니다. They just can't deal with finding the medical supplies that they need. And that's why I believe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take over that function of contracting and acquiring all the medical supplies that we need.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테슬라가 인공호흡기 등을 생산하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들이 의료 장비를 생산해 실제로 공급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는 모든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인 가족에게 $3,000, 우리 돈 3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4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왜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을까? 이게 우선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거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또 어떠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의 어떤 그 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내부가 대단히 중요한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가 이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란과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일 날 폼페오가 이란과 북한을 이제 지정해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과 북한이 어떤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취약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에 있어서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영향 밖에 있는 국가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들이 국제 공조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어떤 트럼프의 그런 생각이 다 겹쳐져서 이런 것들을 친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좀 정말 또 순수한 의미에서의 도움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방역을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할까요? 일단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냈습니다. 네. 그 내용만 보면 앞쪽에 분명히 어떤 그 양정상 간의 어떤 친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한 예의상 한 얘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여정 그의 담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예의상으로 친분을 강조하면서 네. 여전히 자신들의 코로나 국면이 악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러니까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애둘러서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 아닌가. 핵심은 어떤 그것을 받아들여겠다기보다는 저는 친분을 앞세우곤 있지만 그 친분보다는 현재 관계 자체에서는 어떤 북한하고 미국과 관계 네. 자체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거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으로서는요. 예. 그런데 만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방역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남북 간에도 말이죠. 의료 협조라든지 방역 협조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연계시켜서 저는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때까지 남북 관계 자체가 끌어온 것이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너무 종속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의료 문제나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와 어떤 별도의 투트랙으로 나가 있는 좋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 북미 관계의 어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두고 네. 이번에 김여정의 어떤 그 이야기도 보면 그런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둔 상태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미북 관계 이 가능성을 초점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갈 수 있는 또 국제적인 공조라든가 남북 간의 협력의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미 두 정상 간의 친분 물론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겠다. 이런 뜻도 밝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에 친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이 김여정의 담화의 핵심의 이 문장은 뒤쪽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런 사항 자체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공한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우리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여전히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이고 도덕적인 균형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네. 말은 뭐냐면 역학적이란 말은 결국은 군사적인 억제력.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군사 훈련이라든가 무기 개발이라든가 전략 무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균형 의미도 미국이 하고 있는 어떤 제재 국면이 미국이 선제적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어떤 모습을 먼저 확고하게 뒤쪽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두 번째잖아요. 예. 이미 앞서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의 역할 자체를 이제 제1부부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제1부부장 말고 국무위원회라는 차원에서 뭔가 대변인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어떤 동생이자 그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것은 어떤 메시지의 정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상대한테 정할 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북한이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 자체가 내부적으로 결집을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목소리는 김여정을 통해서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부분 그 김여정 위원장을 신뢰하고 또 김여정 위원장에게 큰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만 발표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향해서도 이번에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여정이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직접적인 역할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직접적인 역할은 아마 외무성이라든가 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새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팀들이 별도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팀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어떤 대변인적인 목소리라든가 김정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그 명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21일 북한이 또 두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 당국 에이테킴스로 보고 있잖아요. 지대지 전술 유도무기. 그렇습니다. 네. 예. 왜 이 시점에 또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와 크게 너무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것보다 북한이 이 작년 연말에 전원회의에 총력전 그러니까 정면 돌파전을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 억제력 이 자위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이 경제를 중심으로 하면 정면 돌파전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위력과 공세적인 외교력인데요. 이 차원에서 저는 대단히 정교하게 이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과 이 개발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정상적인 어떤 통칭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없던 훈련이나 없던 개발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김여정도 분명히 이번 미국에 대한 담화에서도 이 역학적 어떤 구도의 어떤 평형 이런 일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번에 무기 자체는 어떤 전술 단거리 무기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서 10월, 10일 이제
당창건일까지 쭉 이어지면서 북한의 어떤 연초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까지 북한이 선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발사 현장을 참관을 했고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새 전략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새 전략무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미 작년에 북한이 그 북극성 3형이라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바지에서 발사했습니다.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다고 하면 SABM, 소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북극성 3형의 실제 잠수함 발사하는 장면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서 지금 현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성 14, 15형은 액체형입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실험을 했고 이것이 만약에 그와 연결된다면 아마 액체가 아닌 새롭게 개발된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고체에 가까운 ICBM의 어떤 엔진 실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날 인민회의를 열어서 대내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최고인민회의 같은 경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거 예산에 관련됩니다. 예산 희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4월에 봄에 하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정면 돌파전에 관련된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 정면 돌파전을 어떻게 더 추진할 것인가 또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속도가 늦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대내적인 메시지와 어떤 그 예산에 관련된 것으로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대구 상황 보겠습니다. 일반 교회를 위장한 신천지 교회 2곳이 새로 확인이 돼서 50명에 가까운 명단이 확보가 됐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31번째 확진자였던 대구의 신천지 교인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이 확진자보다 먼저 증세가 있었던 환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확진자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31번째 확진자보다 먼저 증세를 보였던 대구의 감염자들이 확인됐습니다. 31번 사례와 관련해서 그때 조사를 진행 중일 때도 31번 사례보다도 그 발병일 또 증상이 나타난 날이 앞서 있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고 대구의 병원에 입원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해보니 6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이 중 2명이 각각 1월 29일과 지난달 1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1번째 확진자의 발병일로 추정되는 지난달 7일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다만 이들이 31번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의 여행력 등도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여행력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6명, 수원에서는 3명의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가량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집이나 호텔 등 자신의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해제가 된 2,900여 명 가운데 최고령 완치 사례가 나왔습니다. 치매 증상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93세 여성으로 13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페루 현지에 고립된 한국인 2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6일 임시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페루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탑승객들은 이륙 시간까지 수도 리마에 있는 공항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내 확진자는 16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시민들에게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3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의료 장비 국유화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바흐 위원장이 올림픽 연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4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일교차도 더욱 커졌습니다. 출근길에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최고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공기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따라서 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대구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15도, 평양이 15도, 해주와 개성이 16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작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이젠 여러 나라가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진화한 선별 진료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구석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좋지만 물량이 부족해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소독입니다. 헤어드라이기나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필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개발한 동전 크기의 항균치 패치입니다. 마스크 안에 3시간만 붙여두면 황색 포도 상구균, 대장균과 함께 냄새까지 잡습니다. 실용성이 입증되면서 국내 공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도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청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최신 특허 정보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제와 진단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겁니다. 선별진료소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입니다. 마치 공중전화 부서처럼 생긴 설비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합니다. 1인용 이동형 음압 부스입니다. 환자가 들어가면 의료진이 구멍으로 손만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소독은 1분 만에 끝납니다. 대구에도 투입됐습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2차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음압부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귀 통증 예방 고정띠와 침방울을 차단하는 독서실형 식당, 그리고 집회 소독기까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곳곳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있죠. 바로 임대료 문제인데 개인 건물주들 사이에서 확산되던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건설사와 협회들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신동아 건설 본사가 있는 서울 용산 신동아 쇼핑센터입니다. 입구에는 발열 검사를 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건물 안 카페는 평소 같았으면 인근 대형 교회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동아 건설은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6월까지 이곳을 비롯한 건물 내 점포 50여 곳의 중소사업자에게 임대료 5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날이거든요. 매출은 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고양 지축 LH 3단지 아파트입니다. 비슷한 시기 상가도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다른 점포보다 임대료가 크게 높은 편의점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 임대료를 2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자체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공사는 이곳을 포함한 임대상가 3,327곳의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인하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할인폭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의 지하상가 임대료를 석 달 동안 50%덜 받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꼼수 경쟁이라는 비판 속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4.15 총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흘 뒤인 26일부터는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도 실시됩니다. 여야는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고 오늘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천 지분을 놓고 집안 싸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졸속 심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초 어제 비례대표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미뤄져서 잠시 후 오전 8시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서 그럴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더불어시민당이 탄생하게 된 자체가 여러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지금 아시다시피 몇 개 소수 정당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든다고 해서 맨 처음에 이름 자체가 비례연합정당이었어요. 네. 그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런 이른바 이제 플랫폼 정당에 참여한 형태로 갔는데 여기에 참여한 정당들이 뭡니까 그 시대전환, 그 가자환경당 이런 정당들이거든요. 상당히 생소한 정당들이죠. 소수 정당들인데 이러한 정당들이 창당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석 달 정도 됐죠. 가자평화인권당은 이제 창당한 지가 얼마 됐어요. 4년 전에 했는데 네. 그 당시도 이제 아주 득표율이 낮았죠. 4년 전 20대 총선 때. 그리고 나머지 3개 정당은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정당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정당들과 하나 연합을 이뤄서 이제 이 더불어시민당이다 이렇게 출범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처럼 비례 전문 정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이제 표현을 요즘 언론 표현을 빈다면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이죠. 양쪽 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이 더불어시민당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후보는 공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공천을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 앞순위를 배치하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뒤에 순위에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여러 명을 이제 공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이 심사를 해야 돼요. 이 순위는 일단 대상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위를 또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선거인단이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된 것도 그렇고 처음에 녹색당, 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소수 정당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당히 이 절차에 있어가지고 민주적인 심사 절차라든지 투표 절차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의혹이라기보다는 우려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할지 이따 토론이 진행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진 교수님 더불어시민당 어제 오후 3시에 공모를 마감했는데 111명이 지원을 했고요. 사실상 하루도 안 돼서 심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미래한국당도 사실 네. 마찬가지고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위성 정당들이라고 불리우는 정당들이 대부분 다 같은 상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정당도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어제 SBS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한 그런 후보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많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들 후보들 앞에 하고 우리 뒤에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검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제가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분들은 더 아주 센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불만을 했다. SBS 보도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불평불만은 그렇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전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이른바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어요? 근데 연합이면 각 정당들은 이제 모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당들이 개별적으로 나갔을 때 선거에서 1%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당들이라면 전 뭐 그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가정입니다만 1%를 못 받고 뭐 0.1% 받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득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들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민주당이 그 개정선거법 통과시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표심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 이 정당들이 혼자 나갔을 땐 1%도 안 되는 득표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연합정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의석을 얻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표심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자, 유권자라는 이 크기는 똑같아요. 유권자의 크기는. 그러면 한쪽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보다도 더 과대대표돼서 의석을 차지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누군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전 누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냐면 정의당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과대대표나 과소대표 되는 현상이 없애자라고 선거법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이 비례 연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아주 지지율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가정에 입각해서 본다면 과대대표 현상이 벌어져서 다른 쪽을 오히려 손해보게 만든다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명분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일단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꼼수 정당 그리고 꼼수 연합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지금 뭐 그 얘기는 이제 하도 해서 별로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일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죠. 100% 공감을 하는데 녹색당은 이번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더불어시민당에. 녹색당이 지난 20대 총선 때 1%를 못 얻었어요. 네. 그 당시에 비례투표가 0.76% 얻었거든요. 비교적 많이 얻었던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당된 시대전환이나 가자환경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이 지금 말씀처럼 1% 얻을 리가 없겠죠. 추론컨대 만약에 단독으로 비례 투표에 임했다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정당들이 연합을 하면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름도 더불어시민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지역구와 이 비례대표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지역구를 빼고 나머지 비례 후보들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완전히 이제 훼손된 거죠. 왜냐하면 비례만 전문으로 이제 후보를 추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본 원래 있던 모 정당들은 이른바 모 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그쪽에서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참 여러 번 하는 얘기고 여러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이 제도는 이걸로 그만해야 돼요. 이런 제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권자들을 하나의 그 투표에 동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 소수 정당들을 하나의 그 뭡니까 득표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소수 정당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거대 정당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열린 뭐죠? 또 열린 민주당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민주하고 열린 이름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제가 잘 헷갈리지 많아졌어요. 않는 사람인데 이런 거 잘. 근데 제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소수 정당들은 한석씩 얻는다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아까 말씀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방했던 소수 세력들이 원내 진입하는 것과 부합하는 거냐 이 과연. 다시 말하면 시대전환이나 가자환경당이나 기본소득당이 분명 소수 정당 맞죠. 이들이 들어오는 게 과연 사회에서 대표되지 않은 분들이 대표돼야 된다. 과소대표를 막는 거다라는 것에 부합하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형식놀이를 볼 때는. 그러나 이분들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되고 창당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정당의 형식 요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무엇을 대표하냐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창당돼서.
그럼 기존에 있던 녹색당이나 미래당이나 정의당은 뭐 좀 다르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어느 게 소수 정당이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까 표심 예고 말씀처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볼 때 투표를 강요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양대 진영 정당들이, 양대 거대 정당이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안 찍을 수는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이제 투표율도 낮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이번 21대 총선은 이런 걸 전부 감안해 볼 때 말이에요. 정말 유권자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예전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볼 때요. 이렇게 도포 입지 않습니까? 도포에서 이렇게 딱 이 두루마리를 딱 그래서 이렇게 딱 이 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죠. 요번 선거용지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43개에서 50개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길이가 한 이 정도 돼요. 그 이번 선거법에 아주 이번 선거법이 진기록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개표여야 된다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걸 접잖아요. 예? 이걸 접고 접어야지 넣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개표를 할 때 이걸 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집어넣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법은 정말 아마 제가 볼 때 세계 정치사에 아마 이번 선거법 만든 사람들 아마 이름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런 희한한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수습해야 할지 전 그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을 꺼주기 한 것처럼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시민당의 현역 의원 꺼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정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의원 꺼주기라는 거는 과거에 DJP 연합 이후에 자민련이 의석을 별로 못 얻었을 때 이제 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의원을 이제 파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황은 공동정부라는 게 있었으니까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이 투표 용지에 상단에 위치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이런 걸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름도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지했던 그 모 정당에 관련된 정당이 어느 정도 위에 있어야지 그걸 찍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 밑에 있거나 이러면은 찾다가 그냥 다른 정당 찍을 수 있어요. 워낙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 꺼주기를 통해서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비례투표 용지에 위에 위치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위에 위치시키면 득표하고 밑에 있으면 득표가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단순 논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자유당 때 무조건 작대기라고 그러죠. 하나, 뭐 2개 써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 1번이면 하나, 뭐 2번이면 2. 그런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일단은 투표지 상단에 위치시켜야지 득표로 연결되는 거니까 참 그러니까 뭐 정당으로서는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공허하죠. 이미 뭐 정치공화 현실 정치로 완전히 들어온 마당에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그 민망한 일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원 꺼주기 이런 거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또 어떤 의원들은 그걸 가겠다라는 의원도 있고 뭐 정당의 무엇을 위해서 특히 되게 민망합니다 진짜. 무슨 민주주의와 뭐 정치를 위해서 그걸로 한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그래서 가는 것인지. 불출마 선에서 그걸 끝나는 거지 뭘 거길 또 가고 이럽니까? 좀 그래서 우리 정치를 정말 형해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이 정치의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직접 정치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그런 선거가 되고 말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따 뭐 그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잖아요. 여기에 뭔가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은 이 선거가 정말로 물론 누군가 당선되겠죠. 국회는 구성되겠죠. 21대 국회가 300명이 구성될 겁니다. 그런 국회는 뭐 하는 국회입니까 도대체가. 국민들 표심을 왜곡시키고 과소대표와 과다대표를 맡겠다고 그 어려움을 치고 재작년에 그때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아무리 비판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헌법기관들이 뭔가 이 법안을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헌법을 적극 해석해가지고 여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 제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형제당이다, 뭐 자매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뭐 노골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꿔주기 이 부분도 뭐 거의 눈치 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사실은 이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이렇게 만든 게 잘못한 것이 지금 선관위도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선관위대로 이 수개표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긴 거를 이걸 일일이 다 펴가지고 그걸 다 이 50개 정도 되는 정당들의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분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피해자예요, 선관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재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의원 꿔주기, 의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파견하는 거, 그거는 뭐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단 이제 전 궁금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뭐냐면, 위성정당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의원들까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건 뭐 100% 위성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점도 궁금한데 글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미래한국당은 사실 위성이 행성이 되려고 그랬다가 지금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 다시 위성이 되는데 위성이 행성이 되려고 그랬던 현상. 위성이지만 위성이라 부르지 못하는 행성. 뭐 별별 현상들이 다 나타났는데 글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분명히 정치권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신일 교수님 말씀처럼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형식 요건을 갖추면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당으로 인정한 겁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선관위가 내린 그 유권 해석 중에서 대표와 지도부와 최고위원이 공천을 한 것은 좀 유권 해석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유권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민주적인 심사 절차에 따른 당원과 대의원이 구성한 선거인단에 의해서 치러진 그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치러진 후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권 해석에 따라서.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가 그야말로 선거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선관위 헌법기관 아닙니까? 중립적인 기관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떤 소소한 데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다 신 교수 얘기하는 게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느 진영에 속하건 어느 정당을 지지하건 간에 다 알 겁니다 아마. 지금 미래한국당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실 거고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 대단히 민망하다.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망하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나와가지고 이거 자기가 지지한 정당 이건 그래서 좀 낫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민주당이 조금 명분이 낫다, 민주당이. 왜냐? 정치개혁연합이 제의한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럼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어쩔 수 없이 꼼수 편법에 지금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제도는 걸어야지. 우리 유권자들은 힘이 없어요. 기껏 그날 가서 표 찍는 거 그렇게 소극적인 걸로 이 대의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선거는요. 선거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선거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이게 민주주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이런 정당 정치, 이런 선거 민주주의, 이런 선거 경쟁 이게 국민들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것밖에 그게 기껏 참정권이라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관위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전 이거 제동을 좀 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죠, 바람. 저의 바람.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든지 그렇습니다.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얘기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성교회 난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관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뭐 폭로전까지 상당히 진행을 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여기도 오늘이 23일인가요? 오늘 5시 정도에 선거인단 투표를 한 뒤에 6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명단을 확정짓겠다. 지금 이거죠. 근데 원우철 의원이 대표를 맡은 지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사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식으로 여기도
굉장히 아주 이 속전속결 좋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그쪽은 미래한국당 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임 공관위에서 심사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공관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그런 의문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쫙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의혹이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볼 때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타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존의 이 미래한국당이 원래 발표했던 번호 있잖아요. 이거를 싹 갈아엎고서 새롭게 하면은 원래 있었던 그 리스트에 있었던 그 분들이 사실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실 자기의 삶에 관한 문제고 인생에 관한 문제인데 당신네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아주 극단적인 반발할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기에서의 어떤 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그러면은 지금 이 발표한 이 리스트라는 거는 뭐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리스트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논란이 이제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기 처음에 이제 한성교 대표와 그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발표했잖아요, 후보를. 근데 그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 뭐 한성교 구태타다, 뭐 공천 구태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정당대로 위성 정당이면 틀림없지만 미래한국당에서 나름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걸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이른바 모 정당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정당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정당도 독립정당이거든요. 내용으로 볼 땐 독립정당이 아닌지 모르지만 절차나 과정이 있어가지고 독립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 독립정당에서 당대표도 있었고 당의 공천관리위원장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한성교, 공병호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거 정당법 위반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건 또. 제가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정당의 조직에 대한 거. 그러니까 헌법, 정당법, 선거법 다 위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아무리 모 회사란 말도 하대요. 모 정당이 됐건 모 회사가 됐건 그 정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황교안 대표가 뒤집어버리고 당대표 쳐버리고 이게 무슨 뭐 정당의 란도 아니고 말이죠. 1차 란, 2차 란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 우리 찍어달라?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강요하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타락한 진영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뭐 얘기에 다시 또 그 자세를 낮추고 공병호 관리위원장도 이게 전부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선거인단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선거인단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더라도 내용적으로 볼 때 완전히 A 정당이 B 정당이라는 자매 정당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성 정당이 개입한 거예요. 독립적인 정당 활동을 파기한 겁니다. 이건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맨 처음 미래한국당에서 공천받았던 분들 그럼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민주당 얘기했지만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양당 거대 정당 공이 뭔가 이거 뭐 그분들에게 이제 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그분들도 이미 올라탔어요. 기차에 올라타서 안 되는 거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선관위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물이나 정책,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 당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고요. 논란과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형 쇼핑몰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연 대형마트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진열대 물건을 올려놓을 틈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이면 나들이객들로 넘쳐나던 미국 버지니아주의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매장 앞마다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온데간데 없고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매장이 잠정 폐쇄되면서 이렇게 유령몰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대형 마트는 사람과 차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게 줄까지 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몰리다 보니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겨우 생필품을 구입해 차에 옮겨 싣습니다. 그나마 휴지는 한 사람이 한 묶음만 살 수 있습니다. It's one packet for each person. Everything is under control. Yeah, this affect to everybody. 바로 옆 대형 마트는 그마저도 재고가 완전히 동났습니다. 물과 세정제 등을 파는 선반도 거의 비다시피 했습니다. 고기도 순식간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을 올려놓을 틈조차 없습니다. We don't have anything yet. Once they came in, they never put it back on the shelf. Just stayed in the floor and somebody's dropping it.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사재기와 공급 부족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화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미국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 이제 2달이 흘렀고 최근 내내 출렁이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코스피는 1,56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100개 상장사 시가총액이 이 기간 동안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러니까 2달 만에 회사 가치가 30%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분석 회사인 한국CXO 연구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국내 20개 업종별 매출 상위 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월 20일. 이들 100개 상장사의 당시 시가총액은 859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지난 20일 시가총액은 629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달 사이 226조 원 감소한 것입니다.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 분야가 126조 원 줄었고요. 자동차 27조 원, 금융 19조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옮을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요즘 크죠. 수돗물은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가 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미생물 제거를 위해서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99.9% 이상 제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끝으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근처에서 현지 시간 22일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진앙은 자그레브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2명으로 집계됐는데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고 이 밖에 많은 건물의 벽과 지붕이 파손됐습니다. 한편 22일 기준 크로아티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6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몇천 명의 환자가 쏟아져서 확진자가 3만 명도 넘어선 미국이고요. 유럽 가운데서는 이탈리아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유럽과 또 미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유럽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국내로 이제 서둘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방역 당국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얘기부터 해보면 하루 만에 그 만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3만 명도 넘어섰고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환자를 가진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 이어서 이탈리아가 5만 9천 명 정도고요.
미국이 지금 3만 2천 명 정도로 세계에서 이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고요. 하루에 8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추가 속도로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게 지금 뭐 아직 정점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데 네. 이게 이제 한 몇 달 가면은 뭐 수십만이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의료가 이 환자를 제대로 지금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그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지금 얘기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뉴욕주잖아요. 미국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당연히 뭐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 장비 부족하고 뭐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욕주는 이제 우리 교민이 특히 많은 지역인데요. 네. 1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하루에 지금 5,000명, 5,4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뉴욕주는 물론이고 뉴욕주 특히 이제 뉴욕 그 시와 다리와 터널로 바로 연결돼 있는 뉴저지에도 확진자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 이 지역의 의료 시설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의료 보건 시설을 자랑합니다만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확진자 환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이제 그 돈이 되는 의료 중심의 의료 체계다 보니까 네. 이런 방역이라든지 그 전염병 중심으로는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인공호흡기라든지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미국의 이제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인공호흡기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주지사,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정부가 좀 지원을 해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뉴욕 주지사는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고의 그 최대 사건이다. 이는 이제 연방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전역이 한 힘을 합치고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거는 뭐 제2차 대전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국가 비상사태로서 총력전을 벌이자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는 아마 공식 통계의 한 11배가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방역 대책을 지금부터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만 65만 명이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병원들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병원에 온다고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네. 뉴욕주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뉴저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탈리아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전날은 하루 동안 늘어난 사망자 수가요. 거의 800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6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600명이라는 숫자도 사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뭐 화장장에 다 차서 뭐 시신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옮기고 뭐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라는 도시인데요. 정말 베르가모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환자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서 군 병력이 군 트럭을 가지고 가서 희생자들을 거기다가 운굴해서 네.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의 화장장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환자들도 군이 동원돼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병원에서 도저히 의료진과 시설 장비 그리고 물자를 동원해서 이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곳 나라들의 지도자들 입에서 전쟁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콘테 총리도 2차 대전 이후의 최대 위기다. 뭐 이거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말로 정말 그 정부가 지금 그리고 의료 시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네. EU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도 지금 제코가 적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경우는 1대1로 서로 밀접한 관계인 중국에서 물자와 의료진을 받기로 했고요. 지금 몇 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쿠바에서 쿠바는 의료진이 굉장히 많고 국가가 무료로 교육시켜서 의사들을 대거 양성해서 해외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쿠바 의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고 이제 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코로나 상황을 이용한 국제 정치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탈리아로서는 지금 뭘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네. 모든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정상들이 하는 얘기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또 다른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연일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 같으면은 본인이 주사를 맞다가 지금 주사를 놓은 의사가 확진자로 밝혀져서 이제 본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2사람 이상, 2사람 초과 해서 모이는 것을 아예 금지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네덜란드는 1.5m 이상 서로 이제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말자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좀 집에서 쉬어라는 얘기를 안 듣는 하지 것도 말고. 있고 지금 정부로서는 다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면서 일교차도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에는 최고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공기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따라서 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맑은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대구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15도, 해주와 개성이 16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6명, 수원에서는 3명의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가량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집이나 호텔 등 자신의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해제가 된 사람은 일주일 전보다 3배 넘게 늘어서 2,9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고령 완치 사례가 나왔습니다. 치매 증상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경북 경산의 93세 여성으로 13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페루 현지에 고립된 한국인 2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6일 임시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페루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탑승객들은 이륙 시간까지 수도 리마에 있는 공항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바흐 위원장이 4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연기가 시나리오에 포함이 돼 있고 취소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